자, 세 번째 지문, 오늘 마지막 지문이야. 자, 첫 번째 단락만 먼저 읽어보세요. 첫 번째 지문만,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한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다. 예술의 정의에다 미술 쳤나요? 자, 이 지문 뭐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거죠? 예술의 정의.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지? 아, 선생님 알겠어요. 뭘 하겠어? 선생님 여태까지 지문 읽어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있네요. 그 핵심 키워드를 먼저 잡으면 되네요. 됐지? 자, 그럼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대. 어떤 예술의 정의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한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다. 그럼 예술과 미적 경험에 대한 예술의 정의겠지. 맞나요? 다시 읽어볼게.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한 논의야. 맞지, 얘들아? 다시.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이야. 맞지? 자, 그러면 예술의 정의는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관한 논의겠지. 이제 알겠어, 얘들아? 됐지? 자,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의 모방론 동그라미 쳤어. 자, 무슨 작업이 일어나? 분류.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에 닮은 꼴이어야 한다. 닮은 꼴? 동그라미 칠 거야. 그래서 그 닮은 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지? 재현의 투명성이라고 표현했어. 맞습니까, 여러분? 투명성도 동그라미 칠 거야. 맞지, 얘들아? 정의돼? 자, 선생님 봐봐.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래. 맞지? 그럼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연의 무슨 꼴? 닮은 꼴이라는 얘기야. 맞니, 얘들아? 자연을 그대로 뭐 한다는 거야?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맞지? 자, 동그라미 친 거 봐봐. 닮은 꼴, 재현의 투명성이다. 모방론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자, 예술의 정의, 무슨 론? 모방론. 됐지? 예술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야? 아니면 변형시켜서 그리는 거야? 여태까지 읽었잖아. 예술은 있는 그대로, 이 새끼들이 진짜 사람을. 자, 예술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야? 아니면 변형시켜서 그리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모방론이야. 이해됐어? 자, 계속 간다. 선생님도 아리스토텔레스 몰라. 나 이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 자, 그 다음 봐봐. 그 대상과 대상의 재현에 닮은 꼴이어야 한다는 투명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에 대해 왜곡하는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는 낭만주의 못 칠 거야? 세모빵 칠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감정 표현도 못 칠 거야? 세모빵 칠 거야. 맞니, 얘들아? 왜곡된 표현도 못 칠 거야? 세모빵 칠 거야.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무슨 론 나왔어? 무슨 론 나왔어? 낭만주의 나왔어? 여기 좀 봐줘봐. 낭만주의 세모빵 치기로 했어. 맞지?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힘내자. 모방론은 자연을 그대로 표현해. 맞지, 얘들아? 근데 낭만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낭만주의래? 낭만주의는 뭐라고 표현했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맞지? 맞지, 얘들아? 얘는 감정이 중요한 거야. 맞지, 얘들아?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 왜곡해도 돼. 맞지, 얘들아? 왜곡한다는 건 뭐야? 그대로 그린다는 거야? 변형시킨다는 거야? 변형시킨다는 거야. 그렇지. 자, 정리해보자. 선생님 보자. 그럼 얘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용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또 세모 치니까 헷갈려? 자, 그럼 얘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형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봐봐. 똑같잖아.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 동그라미가 많이 쇠퇴했대요. 이제 모방을, 동그라미를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세모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쌤 봅시다. 얘를 즉 감정을 중시하는 거야.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모방하지 않아. 똑같이 그리지 않아. 근데 이거를 얘들아 뭐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럼 새로운 거기 써있잖아. 그 새로운 이론 뭘로 인정해 주려면? 예술로 인정해 돼. 맞지, 얘들아? 이걸 뭘로 인정해야 된다고? 예술로 인정해야 돼. 또 잊어먹었지? 자, 저기 봐봐. 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라고? 예술의 정의. 예술이 뭐냐고. 그럼 봐봐. 얘를 예술로 인정하려면 새로운 예술에 뭐가 필요하겠니? 정의가 필요하지. 옛날의 예술은 어떤 게 예술이었던 거야, 민서야? 그렇지, 잘했어. 옛날의 예술은 어떤 게 예술이었냐면 여기 봐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예술이었던 거야. 이제 이해됐어, 얘들아? 자, 쌤 봐봐. 30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30 놓치면 끝이야, 끝. 이 엔드. 이 엔디. 알겠어? 자,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봐봐. 왜 귀여워서 웃는 거야? 그러면 불쌍해서? 자, 거기 봐봐. 첫 번째 줄 다시 봐봐. 뭐 묻었어?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인데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그럼 예술을 옛날에 어떻게 정의했냐면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즉 모방이라는 건 뭐야? 있는 그대로 닮은 꼴로 그리는 투명성이란 말이야. 맞니 얘들아? 그런데 감정을 중시하는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가 생긴 거야. 맞아 얘들아? 그럼 쌤 봐봐. 뭐에서 벗어났어? 예술의 정의에서 벗어난 거야. 이해돼 얘들아? 물어볼게. 한 단락을 독해를 못하면 글은 독해 못하는 거야. 그치? 단락 독해가 돼야 글 독해가 되지. 자, 봐봐. 문장 독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단락 독해를 할 수 있겠니?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들아, 쌤 봐. 범위를 넓히지 말고 범위를 작게 좁혀놓고 얘들아, 그것부터 꼼꼼하게 해보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냥 설렁설렁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알겠지? 선생님 화나는 거 아니야. 화낸 거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다시 봐봐. 선생님 지겨워요. 지겨워도 해야 돼. 근데 서론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것만 하면 끝인데 글은. 예술에 대해 정의를 하겠대. 그런데 옛날에는 예술이 뭐였어? 어떻게 정의했어? 모방이면 정의가 된 거야. 예술이 뭐야? 닮은 꼴로 그려야 돼. 예술이 뭐야? 투명하게 그려야 돼. 예술이 뭐야? 있는 그대로 그려야 돼. 그게 예술이었어. 됐니 얘들아?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 낭만주의가 등장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필요해? 정의가 필요해. 얘를 뭘로 인정받으려면? 예술로 인정받으려면. 됐니? 자, 쌤 봐. 서론이 머릿속에 정의됐지? 그럼 이제부터 본론은 계속 같은 말이야. 응? 자, 읽어볼게. 그 다음 봐봐. 20세기 초 홀링우드는 진지한 관념, 세모, 감정, 세모 맞지? 내용이잖아. 맞아? 관념이나 감정 같은 예술가의 마음이 되잖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했대. 표현론에다가 세모 빵 칠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표현론도 누구 편? 여기 보고 표현론 누구 편? 낭만주의 편. 맞아 얘들아? 그럼 결국 표현론은 얘들아 뭘 표현하는 거야? 칠판 보고 뭐 표현하는 거야? 감정 표현하는 거야. 됐지? 자, 이런 표현론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작품은, 즉 진정한 예술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이제 알겠니? 그럼 정신적 대상 뭐 칠 거야? 세모 치면 돼.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형식론은 얘들아 뭘 중시하는 거래? 뭘 중시하는 거래? 거기 봐봐. 고유한 형식을 중시하는 거래. 뭐보다? 내면보다. 맞지 얘들아? 그럼 서로 뭐 되는 거야 이거? 반대되는 거잖아. 그럼 뭘로 바꿀 거야 이거? 동그라미로 바꿔야지. 맞아? 얘는 뭐 중시하는 거야? 형식. 그럼 얘들아 어느 쪽이야? 이쪽이네. 맞아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개념 잡혀? 자, 형식론은 중립됐어.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에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의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얘들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이 발전했어.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이랬지 얘들아. 그럼 물어볼게. 쌤 보자 얘들아. 누구만 지금 이거를 예술이라고 알 수 있어? 비평가들만. 일반 사람들은 이게 예술인지조차도 몰라. 이해돼? 자,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만약 얘들아 그럼 이거 정의하는 게 돼? 안 돼? 안 돼. 자, 실판 좀 봐봐 얘들아. 이걸 예술로 정의할 수가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얘들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작품이라고 보았다.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일반인들은 이걸 예술이라고 인지해 못해? 인지 못해. 누구만 인지할 수 있어? 비평가들만.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게 무슨 론? 형식론. 정리됐어요? 여기 좀 봐봐. 이게 무슨 론? 형식론. 정리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관념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무슨 론과 표현론과. 아니 얘들아 형식을 중시하는 무슨 론? 형식론으로 무슨 작업이 일어났어? 분류 작업이 일어난 거야. 정리됐지? 자, 그 다음 단락. 20세기 중반에 듀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쌤, 듀샹이라는 놈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변기 있지, 변기. 남자 소변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소변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게 예술작품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예술작품인지 아닌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이해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필요했대. 뭐가 필요했냐 보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화,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고,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려간다.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밑줄 쫙 돌려. 자,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얘가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얘들아? 자, 또 다른 하나는 뭐야? 또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는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작품이라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든 예술작품 모두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그럼 얘들아,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데, 쌤 봐봐. 공통된 본질을 찾는다는 게 바로 예술에 대한 뭘 하겠다는 거야? 정의.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얘들아? 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야.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어떤 것을 갖추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정의됐어, 얘들아? 그럼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 봐봐. 자, 예술에 대한 정의. 제일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서 그게 무슨 론 얘기했어? 모방론 얘기했어. 그 모방론은 뭐야? 닮은 거야. 맞지, 얘들아?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낭만주의가 나왔어. 낭만주의는 뭐가 중요해? 감정 표현이 중요해. 근데 이게 원래 예술의 정의에 없었어. 그래서 새로운 뭐가 필요해? 예술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론? 표현론이더라는 얘기야. 그럼 표현론은 얘들아, 무엇을 표현하는 걸 예술로 보는 거야? 감정을 표현한 것을 예술로 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이것의 반환은, 맞지, 얘들아? 감정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맞지, 얘들아? 두 번째 단락 다시 봐. 두 번째 단락 박스 친 형식론 보여? 형식론 보이니? 근데 이 형식론은 선생님 보자, 얘들아. 선생님은 누구만 판별할 수 있어? 비평가들만 판별할 수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어떤 것이 예술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단 말이야.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세 번째 단락, 그것에 대해서 얘들아, 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응 이론이 나타난 거야. 쌤이라는 병기 가지고 대응 이론이 나타난 거야. 하나는 뭐지? 예술의 정의는 뭐하다? 불가하다. 다시 말하면 쌤 보자. 예술은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정의할 수 없다. 얘들아, 서론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질문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라고?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야, 정의. 이제 이해됐어, 얘들아? 자, 세 번째 단락 다시 한 번만 봐줘. 세 번째 단락 다시. 20세기 후반에 듀샹이 변기를 가져다가 쌤이라는 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 차이가 없는, 즉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두 가지의 대응 이론이 나타난 거야.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은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법, 예술 정의 불가론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물어보자, 쌤 보자. 예술은 정의할 수 없다고. 내 말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이해됐어? 그래서 그 다음 줄 읽어볼게. 그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야. 그럼 쌤 보자. 여태까지 예술이 뭐라고 정의한 말들은 다 뭐라고? 사이비야, 사이비. 다 구라야. 다 뻥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제 왜 서론이 중요한지 알겠어? 몰라요. 여태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이 질문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술의 정의. 예술을 정의하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잖아. 맞아? 근데 갑자기 쌤이라는 애가 변기를 갖다 놓고 이건 예술작품인데 왜 저쪽에서 오줌 싸는 저 변기는 예술작품 아니야? 그럼 예술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야? 예술은 원래 정의할 수 없어. 이해돼? 그럼 여태까지 정의된 건 다 뭐야? 다 사기야. 그건 다 사이비야, 사이비. 이렇게 얘기했다고. 느껴져? 이해됐어? 그럼 서론에서 예술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본론에 있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봐봐.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그럼 보자, 얘들아. 쌤 보자. 그럼 얘들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가 그걸 예술이라고 딱 단정 지으면 그것만 예술인 거야. 다시 읽어볼게.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로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작품이라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는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다른 말로 다시 그 단락 첫 번째 줄,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기만 하면, 이해됐니 얘들아? 이렇게만 되면 모두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이제 이해됐니? 그럼 물어보자. 예술이 뭔데? 그거 비평가들한테 인정받으면 예술이야. 예술작품이 뭔데? 야, 저 사람 훌륭한 예술가거든? 근데 저 사람이 예술이래. 그럼 예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류에 의해 인정받기만 하면 뭐다? 예술이라고 본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나왔죠? 예술은 뭐 할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다. 예술은 뭐 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된다. 정리됐어, 얘들아? 자, 이게 바로 예술의 정의였다. 이런 얘기예요.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 요구를 찾는 시도이다. 이제 이 질문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봐봐. 아까 이해 안 됐지? 들어보니까 아까 이해 못했지? 왜 그랬어? 서로 놓쳤잖아. 서로 놓치면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 다른 엉뚱한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론을 설명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걸 못 잡은 거야. 쌤말 이해돼? 자, 그럼 한 질문 더, 마지막 질문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봐.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하니?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하니? 자, 이번엔 얘들아 어떤 내용이야?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하냐? 밑에다 쓸게. 왜 밑에다 쓸까? 똑같다는 거 보여주려고. 자,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니? 이렇게 어지럽지? 여기까지 됐지? 감상하고 비평하니? 그 다음 봅시다.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술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 맥락주의 동그라미, 형식주의 세모, 인상주의 네모. 뭐 일어났어? 분류. 됐지? 그래서 밑줄 친 기억이 맥락주의가 되고 그 다음 단락에 형식주의가 나왔고 마지막 단락에 인상주의가 나온 거야. 깔끔하지? 맞지? 그럼 질문해 볼게. 맥락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 인상주의는 뭐 하려고 만든 거야?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려고 만든 거야. 알겠니? 다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 비평하려고 만든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해됐지?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비평할지를 가지고 세 가지로 만든 거야. 머릿속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읽을게.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적 동그라미, 역사적 동그라미. 분류 작업하고 있는 거야. 비평가 태는 열인가 봐. 그지? 10살인가 봐. 웃자고 한 소리야. 한번 실패했네요. 이제 앞으로 이러지도 않을게요. 예술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작품의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한마디로 표현해봐.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라고. 정리되니?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했으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중시한다. 같은 말 못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어. 여기까지 됐니?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상황 외에 얘들아 쌤 보자 뭐 일어났어? 전환. 그렇지. 이걸 잡아야 된다고. 이걸 이해돼? 왜 낸 거야 이거? 문제 내려고 무조건 밑줄 그어놓는 거야 이거는. 이해돼? 그럼 이것 외에 뭐가 필요해? 또 작가의 심리적 상태의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한다. 그럼 얘들아 심리적 상태와 이념도 포함된다. 그럼 이거 밑줄 쳐놔야 돼? 쳐놔야 돼? 반드시 쳐놔야 돼.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쌤 보자. 맥락주의 비평을 얘기할 때 요거 갖다가 장난칠까 하질까? 반드시 치게 돼 있어. 내 말 이해되지? 이런 거는 밑줄을 쳐놔. 알겠지?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자,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는 맥락주의는 그 객관적 자료 못 칠 거야. 동그라미 쳐야지. 아니,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비평하는 맥락주의라고 했잖아. 맞아, 얘들아. 그런데 객관적이지만 얘들아 모두 포함한다고? 심리적 상태와 이념도 포함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이거 얼마나 되기 좋아. 이해돼? 자, 갑니다.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해서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 세모, 인상주의 비평, 네모가 있다. 알아, 자식아.
형식주의 비평. 세모는 예술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유기적 유기성을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럼 형식에다가 세모치고 구조적 유기성도 세모치면 되겠네요. 프리드는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 이거 어딨어?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뭐예요? 내용보다는 당연하지. 선색 형태 등의 조형적 요소와 비례율동 강도들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내용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형식 중요하다고. 이해돼? 얘들아, 우리 늘 읽던 거잖아. 여기까지 정리됐어? 자, 그 다음 달라. 인상주의 비평은 네모치세요. 맞죠?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여기서 프랑스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아니고. 인상주의 비평, 즉 네모는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자율성, 네모, 창의성, 네모를 가지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비평가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들아?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비평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올바른 뭐라고? 비평이라고. 정리됐지? 자, 그럼 정리해보자. 동그라미는 뭐 가지고 비평하는 거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야. 말을 바꾸면 얘들아,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야. 단 객관적이지만 두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도 포함하는 거야. 되지? 두 번째 무슨적 비평? 형식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은 얘들아 뭘 가지고 비평하는 거야? 형식만 가지고 비평하는 거야. 맞지? 마지막 세 번째 인상주의 비평. 뭘 가지고 비평하는 거야, 얘들아? 비평가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비평하는 거야. 그래서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야. 즉 비평가 멋대로 하는 거야. 정리됐어, 얘들아? 자, 그럼 물어보자. 첫 번째 단락에서 뭐 나왔어?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태도가 뭐냐? 맞지? 그래서 세 가지로 뭐 했다고? 분류했다. 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 보자. 여기에 대해서 까고, 여기에 대해서 까고, 여기에 대해서 까죠. 모방론 까고, 이거 까고, 표현론 까고, 형식론 까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뭐가 돼? 3번이야. 여태까지 그 설명했는데 3번이야. 환장하는 경우. 3번 아니고 4번이지. 왜 4번이야?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선생님 보자. 요거 문제 있어. 그럼 요거 했잖아. 요거 문제 있어. 요거 했잖아. 요거 문제 있어. 요거 했잖아. 무슨 말인지 얘들아? 요거 문제 있어? 요거 했잖아. 요거 문제 있어? 요거 했잖아.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그걸 좀 사용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3번은 봐봐.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어? 서로 간의 차이를 밝혀 차이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